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가 된 지 111일 만이었는데요.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 담긴 내용들 먼저 좀 살펴보고요. 두 번의 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불행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노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먼저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선고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예, 아마 온 국민이 이 8대 0 만장일치를 확신하면서도 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기각에 대한 우려와 불안 때문에 아마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예, 예, 마지막 그 문영배 재판장이 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할 때까지 예. 긴장하면서 지켜봤을 음,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교수님께서도 전문가이심에도 보면서 조마조마하셨어요. 그 순간에. 혹시 모를 뭐 이런 또 그런 음, 것에 대해서 좀 염려를 했죠. 그러셨군요. 자, 그동안 헌재 선고가 좀 늦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헌재 그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시고 이게 왜 늦어진 건지 짐작을 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셨어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예. 이게 변론 종결하고 보통은 14일 이내에 이제 선고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2월 25일 이제 변론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3월 14일 전후해서 선고가 잡힐 걸로 예상했는데 예. 이 헌법재판소가 3월 말까지 이런 아무런 언질도 음. 없이 기일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이제 헌법재판관들 하는 평의는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확히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선고 결정문을 이제 면밀히 살펴보면 예. 만장일치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는데 이 두세 명의 재판관이 상당 부분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을 것 같고요. 음. 그 사람들이 이제 인용 쪽으로 이게 마음을 굳히기까지 이게 상당한 논쟁과 이 고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결정이 늦어진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음. 그 포충 의결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5대3 고착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유력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2심 판결까지 이제 보류하면서 선고일이 늦춰진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예. 아마도 이 3월 7일 이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예. 이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그래서 점에서요? 예. 윤석열이 이 석방되면서 예. 아마 이 이제 윤석열과 이제 내란 세력들이 이제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서 아마 이 해외 협박을 했을 거로 추측이 되고요. 또한 이 두세 음. 명의 보수축 헌법재판관들이 예. 이제 석방되면서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지 않았냐. 어. 그전까지는 온 국민들이 8대 0으로 8대 0이라는 게 대세였지 않았습니까? 음. 그런데 이제 이게 길이 계속 늦춰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석방이 이 두세 명의 이 보수 측의 이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좀 흔들지 않았냐. 음.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인용적으로 마음을 굳히는 데까지는 상당한 고뇌의 시간이 좀 필요했다. 그게 이제 보충 의견에서도 보면 나타나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 제 안에서 논쟁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결정문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예, 낭독한 결정문의 이제 요약 취지는 그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쾌하게 잘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 11차례 변론 과정에서 이 국회 측이 주장한 내용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다 반영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피청구인 대통령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 내지는 거짓 진술로 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홍장원 이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등의 이 첩보 진술이나 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명령이 있었다는 각종군 특수형 사령관의 진술을 예. 모두 다 직접 증거로서 다 채택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네 가지 탄핵 사유를 전부 다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랄지,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국회나 선관위 등에 대한 장악 시도가 이제 이 국회의원의 이제 불체포 특권이랄지,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제 권한의 침해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고요. 예. 또한 이 경고성 계엄이니 또한 이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주장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상계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이 중대한 유기사항을 병력으로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호소형 계엄이나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런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개변이다. 예.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어쨌든 이 절차적 부분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국무위원들에게 이제 의견 진술권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는 문서로 이게 다 이 참여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절차 위반으로 이제 명확히 했고요.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에서 임명하지 않고 발표를 했던 부분. 자, 그다음에 계엄의 시행 일시나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은 것도 이게 계엄법 위반으로 봤거든요. 예. 또한 또한 이 실체적 요건에서도 상황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계엄을 하더라도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이제 국가 비상사태여야 되는데 12월 3일은 전혀 그러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고요. 또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많이 제기됐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의혹만으로는 중대한 유기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히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특히 좀 인상 깊은 거는 이제 예.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포고령을 발표하는 것 이 자체도 국민의 기본권이 전면적 포괄적으로 침해된다라고 한 점도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인상 깊은 한 문장을 꼽는다면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윤석열 탄핵은 이제 국민들이 승리한 거고 민주주의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부분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국민들의 저항하고 군인들의 이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그 국회가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점이 대단히 인상이 깊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해주신 보충 의견들 좀 살펴볼 텐데요. 증거 법칙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 또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 설명 조금 더 해주실까요? 예. 이 일단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그 법정에서 증인이 이제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증거로 채택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형사 소송에 있어서의 이제 원칙인데요. 예.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이 헌법재판인 탄핵 심판에서 이제 이거를 적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법은 이제 형사 소송 절차를 이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문 법칙을 이제 적용하는 것은 맞는데 직접 들은 이 것만. 부분을 네. 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할 거냐, 아니면 완화해서 해석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면요.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예. 그 형사 지금 그 수사에서 이제 나온 증인들의 이제 그 진술 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채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걸 부정하게 되면 이거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는 거게 되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네. 그 부분을 다시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을 다시 불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탄핵 심판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완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은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하고 다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화해서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음. 주장을 한 거고요. 예. 반대하는 그 두세 명의 이제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도 형사 재판처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 공정성의 이제 욕구를 굉장히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헌법재판소 평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 증거로 채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완화해서 적용했죠. 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민주당의 줄탄핵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헌재 판결에도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보충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보충 의견에서 이 탄핵의 경우 무제한적인 반복 발의가 되지 않도록 나중에 입법이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무제한적인 반복 발의가 되다 보면 고위 공직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예. 국가의 기능이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그 입법 결정을 해야 되지만 일단 현재 현행 헌법상에는 이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제 예. 발의해서 탄핵 예. 소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제 권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국회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줄탄핵이네 이런 이야기를 쓰지만 사실은 국회는 이 헌법과 법률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걸 행사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또 국회에 대해서 꼬집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예. 정부와의 관계에서 간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 타협을 해야 된다. 정부가 끊임없이 정부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든 어찌든 끊임없이 정부에 대해서는 간용과 자제의 자제를 전제로 해서 대화 타협을 해라. 그리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이제 꼬집고 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비상적 상황이 아닌 대통령에 주어진 평상시의 권한을 가지고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또 꼬집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얘기할 때는 국회 측 또 대통령 측을 한 번씩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 죄 부분을 철회한 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결론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예. 이 탄핵 심판 절차, 즉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이제 이 당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이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이 징계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했거든요. 법률 형사적인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느냐 유무보다는 이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로 이 국회 소추단이 나중에 이게 바꾸지 않은 겁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매우 이제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탄핵 심판에서 예. 형사 이 소송에서처럼 형사 재판처럼 만약에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따지려면 상당히 많은 증인들을 불러야 되고 상당히 많은 이게 변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 지연 작전이지 않냐. 이게 또 이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자로 이게 지금 이제 임기가 만료 시점이 이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2017년에 이 부분이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시비를 건 거는 결국은 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였죠. 네, 결국 내란 이 죄 부분을 철회한 것이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핵을 반대했던 그 측에서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시민 불복종 투쟁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 저항권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언제 사용될 수 있는 겁니까, 교수님? 예, 이제 헌법상의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헌법에 이렇게 명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헌법의 원리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그 헌법의 원리를 이게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랄지 예.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출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하고 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헌정 질서에 중대한 어떤 침해, 중대한 유기를 줄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가 우리가 이제 저항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저항권은 우리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1997년 대법원도 이 당시에 80년 12.12와 이 5.18 이 군사 반란에 대해서 이 내란 행위자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 헌법기관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해서 강압적인 어떤 이 분위기를 이 조성해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 이러한 것들에 항의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 강주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이건 국헌문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즉 저항권의 행사였다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저항권에 해당하지 않고요. 예. 억지 주장이고 예.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 시위 자유를 이용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될 수가 있겠지만 예. 이를 넘어선 어떤 행위는 이 저항권이 아니라 이건 엄격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행 대통령제 개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또 현행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 뭐 이런 인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제 그 12.3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른바 우리가 이 6월 항쟁의 결과인 지금의 현행 헌법은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헌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이 당위 과제이죠. 당위 과제인데 예. 저는 이제 지금은 아직은 개헌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요?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예. 조기 대선 날짜에 이 개헌도 같이 하자. 지금 현재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개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존의 문재인 정부나 여러 그 과정의 촉발 환경 이후에 이 개헌 논의가 많이 됐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야 간 합의랄지 또한 이제 이번에 그 국민들 시민들의 또 개헌 과정의 참여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이제 조기 대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후보들이 이제 개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로 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조기 대선이 끝난 뒤에 예. 그 조기 대선이 끝나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다음 정부의 역사적인 책무는 이 헌법을 개정해서 제7공화국을 열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어떤 식으로 좀 개헌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개헌의 이제 문제점에 개헌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와 여소야대 정국의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많은 이 정치인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떠한 정부 형태로 가는 게 타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내각제니 뭐 대통령제니 대통령 중임제니 내지는 뭐 프랑스식의 뭐 권력 분점형 대통령제니 예. 이런 이제 많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어느 하나가 절대선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 형태나 선거 제도
내지는 정당을 다당제로 할 거냐, 양당제로 갈 거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저희들이 또한 올해 그 해방 이후에 저희들이 가져온 지금 현재 대통령제, 약간 우리의 대통령제도 순수한 대통령제라기보다는 혼합형이거든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음. 가미된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또한 시민적 타협을 이끌어내서 그런 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대통령 임기 말 내에 마무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로드맵을 제시해서 가면 알겠습니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렇게 정치가 사법화되고 또 사법이 정치화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헌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음. 모든 걸 정치로 풀지 않고 예. 결국 정치적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음.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중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17년 이 촛불항쟁의 정신이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 이게 나라냐. 이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 도움을 주고 음.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제도적인 문제가 너무도 많이 명백히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당시에 사실은 촛불항쟁의 정신을 헌법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음. 또 저는 12.3 계엄의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음.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7공화국을 여는 헌법 개정에는 반드시 시민들이 예. 내 목소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노 헌법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